사람들의 노년이 정말 편안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요양원에 6개월간 살다 나온 72세 정연수 씨는 요양원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 72세 정연수입니다. 아내는 벌써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어요. 기침 좀 한다 싶더니 병원 가자고 해도 미루다가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더군요. 그래도 다행인 건 마지막까지 우리 집에서 제 손 잡고 갔다는 겁니다. 병원 침대보다 우리가 함께 늙어가던 그 작은 방에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아내가 저 세상으로 가고 나서 처음엔 허전해서 그 슬픔과 외로움의 시간은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자도 잘 살 수 있다. 그 마음 단단히 잡으며 살았습니다. 근데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아프거나 힘들어지기 전까지 자기가 외로운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애들은 다 컸죠. 큰아들 재민이는 45, 딸 희정이는 42. 둘 다 제법 잘 컸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일하느라 바빠요. 전화도 명절 아니면 하기 힘들어요. 며느리랑은 뭐 나쁘진 않지만 가깝지도 않습니다. 손녀 하연이는 15살는 중학교 2학년인데 작년에 얼굴 한 번 봤습니다. 딸 희정이는 저하고 좀 가까워요. 시집을 수도권 외곽으로 갔어. 한 달에 한 번 때 되면 반찬도 싸서 옵니다. 외손자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지요. 저는 오랫동안 아파트의 야간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젊었을 땐 이런저런 일 많이 했습니다. 건설 현장, 식당 주방, 막노동도 했고요. 그러다 55쯤부터 아파트 경비실에 앉기 시작했죠. 밤마다 순찰 돌고 쓰레기 분리수거 도와드리고 그 작은 경비실 안에서 세월을 견디듯 보냈습니다. 지금 저는 아내와 함께 맞벌이 하면서 장만한 3층짜리 단독 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1층은 제가 살고 2층과 3층에서는 월세를 주었어요.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기초연금, 국민연금까지 받으니 경제적으로는 노후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도 나름 노후를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진 말이죠.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은 경비 일을 하는 제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혼자 아파트 단지 뒤편 공원을 걷다가 살짝 얼어있던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졌어요. 순간 아차 싶었는데 오른쪽 발목이 그냥 꺾여버렸습니다. 눈은 내리고 사람은 없고 휴대폰을 꺼내 들 힘도 없어서 벤치까지 기어가 앉아 한참을 떨었습니다. 결국 지나가던 젊은 부부가 119를 불러줬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어서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고령자이기 때문에 통증 조절과 보행의 어려움 때문에 5일 정도는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5일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아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분간 저희 집에 오세요.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아들네 집살이. 처음 일주일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손녀 하연이의 제잘거림도 정겹게 들렸고 며느리의 눈치도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익숙하던 습관대로 라디오를 켜고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들 자고 있는데 이 새벽에 그렇게 라디오를 크게 틀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자고 저랑 와이프는 출근해야 하는데요. 아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솔직하게 불편한 일상들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고 며느리는 말없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당이 없어서 그리워진
아침 담배 한 모금이 아쉬웠습니다. 거실에 앉아 TV 채널을 돌릴 때마다 며느리의 미묘한 한숨 소리에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종일 거실에 있어서 며느리가 옷도 편하게 못 갈아입고 TV도 마음대로 못 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 후 피곤한데 오늘 반찬은 뭐냐? 뉴스 좀 같이 보자. 며 말을 걸면 피로가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컵을 탁 하고 살짝 놓았을 뿐인데 며느리의 싸늘한 말이 날아왔습니다. 그거 깨지면 어쩌려고요? 그 한마디에 움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식사 자리에서 김치가 좀 짜다. 는 말 한마디에 그 다음부터 김치 접시가 식탁에서 사라졌습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구나. 혼자 궁시렁거리면 아들은 나보고 듣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습니다.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TV를 보고 있어도 아들의 한숨이 길어지고 며느리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손녀 하연이는 할아버지, 지금 저 바빠요. 라며 귀찮아했다. 방에서 게임 소리가 들려서 하연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공부냐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랑 우리 세대는 달라요. 라고 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하연이는 친구가 집에 놀러 오자고 해도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잔소리를 좀 하셔서. 하고 슬쩍 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똑같은 소리를 자주 하셔서 듣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공장에서 일할 땐, 내가 너만 할 땐, 이런 식의 반복되는 회상이 지겹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라기보다 괜히 들른 손님 같았습니다. 하루는 참다 못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짐이 되었냐? 다리만 낳는다면 곧 나가마. 아들의 말은 더 차가웠다. 아직은 혼자 생활하실 수 없잖아요. 아버지, 희정이네 가셔도 그쪽도 불편해할 거예요. 차라리 집을 정리하시고 좋은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서로 편합니다. 하연이 유학 자금도 좀 주시고요. 내가 늙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내 말투, 습관, 삶의 방식이 이제는 죄가 되는구나. 재민아, 난 집을 팔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잠시 고개를 떨군 그는 마치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을 팔자고? 그는 허공을 바라보다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너희 어머니하고 내가 33, 희정이 돌잔치 치르던 해에 전세 끼고 겨우겨우 마련한 집이다. 그때 너희 어머니 하루에 3집씩 청소 다니고 나는 공사판 전전하면서 모은 돈으로 장만한 것이야. 월세 살던 그 좁은 지하방에서 비 오면 물이 샜다. 너희 셋이서 물 담은 대야 들고 잠들었었어. 기억 안 나냐? 내 집 사려고 너희 엄마는 겨울엔 손등이 터서 비가 나도 장갑 한 번 안 끼고 일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집 마당에 심겨진 모과나무는 내 엄마가 직접 심은 거야. 새 집 들어오면 꼭 모과나무 키우고 싶다오. 배가 아팠는데도 포크레인 옆에서 흙퍼 나르더라. 겨울에 보일러도 잘 안 들어와서 벽에 곰팡이 펴도 엄마는 이 집을 두고 늘 우리 집이라 했다. 너희 어머니 병원 갈 날에도 나한테 말했다. 당신, 나 죽고 나서도 이 집은 팔지 말고 당신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 그의 눈가가 붉어졌고 숨소리가 흔들렸다. 아버지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재민아, 이 집은 숫자가 아니다. 내가 늙어서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진 인간이 된 건 맞지만 이 집만은 너희 어머니와의 마지막 약속이야. 절대로 못 판다. 아들은 말문이 막혔다. 무엇이라 대꾸할 수 없었다. 그저 눈을 내리깔고 발끝만 바라봤다.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아들은 여동생 희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정아, 아버지 좀 모셔가. 나는 정말 버거워. 너도 알잖아. 우리 집 좁고 새언니도 일하느라 바쁘고 아버지가 아직 많이 불편하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 분위기 안 좋아졌다. 오빠 아버지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버지가 밤엔 TV 틀어놓고 안 주무시고 애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셔서 하연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하루 종일 거실에 계시니 아내 눈치도 보이고. 그래도 오빠, 아버지 겨우 퇴원하신 지 2주밖에 안 됐잖아. 지금 많이 불편하실 텐데. 오빠, 아버지는 뭐라고 하셔? 말 안 하셔도 다 느껴지지. 자기가 짐 된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근데 나도 미안하지. 그렇다고 이대로 우리 집에서 계속 모시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좀 아버지 좀 모셔라. 솔직히 너네 집은 우리 집보다 크니까 모셔가라. 집 팔아서 요양원 들어가시고 여유 자금을 하연이 유학비 달라고 했더니 화나셨어. 알겠어. 내일 오빠네 집으로 가서 아버지랑 직접 얘기해 볼게.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잠시 뜸을 들이다가 웃으며 힘들다. 그 말도 이젠 쉽게 안 나오는구나. 힘든 걸 얘기하면 다들 피곤해 하거든. 아버지, 불편하시면 우리 집으로 가실래요? 방도 있고 저희는 괜찮아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늙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내가 젊었을 땐 말이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하루에 14시간도 일했어. 아픈 몸 이끌고도 허리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지. 근데 이제 발목 한쪽 부러졌다고 집도 팔고 요양원에 가라 하니 서럽구나. 오빠가 그랬다면서요. 집 팔고 유학 자금 좀 달라고. 그래 그러더라. 하연이 유학 보내게 내 집을 팔자는구나. 그리고 나는 요양원으로 가라는구나. 자식 키운 게 죄지. 사람은 말이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따뜻하면 견딜 수 있어. 근데 마음이 시리면 어디 있어도 그게 감옥이야.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요. 딸 희연이네 집도 며칠은 좋았습니다다. 사위는 퇴근하고 아버지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손자는 숙제하던 손을 멈추고 내 무릎에 기대어 책을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자신이 필요한 존재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희정은 매 끼니 반찬을 정성껏 차려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드시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저녁에 좋아하시는 무나물도 볶아드릴게요. 아버지의 눈가가 따뜻해졌지만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돌처럼 느껴지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거실 한쪽에 자리를 펴고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딸의 다정함과 가족의 환대가 오히려 미안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날도 아버지는 새벽에 깨었다. 습관처럼 작은 라디오를 켜려다 꺼냈던 손을 다시 멈췄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사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잠 못 주무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사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아버님 계셔서 더 든든합니다. 그런데 희정이가 걱정을 좀 해요. 아버님도 쉬셔야 하는데 병원 다니시고 하시느라 너무 힘드실까 봐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정말 짐이 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후 딸 희정은 말없이 작은 전단지를 아버지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여기 아버지 전 직장 동료 아들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시설도 좋고 무엇보다 어르신들 인격적으로 대하는 곳이라고. 아버지가 가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한 번만 같이 가보실래요? 처음엔 화가 치밀었습니다. 딸에게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혼자 생각 좀 해봤다. 어느 집에도 온전히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아갈 집은 있었지만 골절된 발목은
내 생활을 허락하지 않았죠. 의사 선생님은 회복엔 적어도 36개월은 걸릴 겁니다. 혼자 계시는 건 무리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잠시라도 요양원에 있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나 거기 한번 가보자. 가보는 건 나쁘지 않지 않냐. 요양원에 함께 방문한 날, 저는 창밖 넓은 정원을 걸었습니다. 햇살 아래 벤치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손뜨개를 하고 있었고, 안내를 맡은 원장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끼리 책도 읽고 음악도 함께 듣습니다. 자녀들께 부담 주지 않으시면서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늙으면 어디든 낯설지. 하지만 더는 내 탓으로 누구 힘들게 하긴 싫다.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지. 그래서 결국 요양원이라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죠. 아버지. 우리도 신경 많이 쓰이고 아버지도 편하잖아요. 참 이상하죠. 내가 키운 자식들인데 이젠 내가 머물 곳이 없다는 사실. 노후 준비라는 게 돈 몇 푼, 보험 몇 개, 집 한 채 갖고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노후는 어디에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더군요. 요양원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차 안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딸 희정이가 아빠, 우리 잠깐만 상담실에 들러봐요. 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을 잡는 데에도 망설임이 길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수십 번,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내가 이젠 이 집에서도 버거운 짐이구나. 희정이 준비해둔 가방 안에는 여벌 속옷 몇 장, 세면도구, 제가 좋아하던 라디오가 들어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꺼내 손에 쥐었을 때 아버지는 손끝으로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이라도 되는 것처럼. 처음 배정받은 방은 4평 남짓한 2인실이었습니다. 낯선 냄새, 낯선 침대, 낯선 공기. 모든 것이 여긴 내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향했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부드러웠고 국은 싱거웠습니다. 반찬은 정갈했지만 그 안엔 집밥의 기억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새벽엔 자연스레 눈이 떠졌습니다. 집에서는 마당에 나가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라디오를 틀었지만 여기선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 나와 창가에 서 있다가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동료 어르신이 몇 살이세요? 라고 물어도 고개만 끄덕일 뿐. 예 외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라디오를 켜려다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요양보호사가 다가왔지만 저는 천천히 라디오를 주워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남은 인생 다 보내자. 괜한 고집 부려서 더 미안해지지 말자. 그날 이후 아버지는 웃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고 점점 더 작아지는 사람처럼 침묵의 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는 아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입소 3주차 평소처럼 식당에서 말없이 밥을 뜨던 아버지의 숟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작은 종지에 담긴 동치미 한 점을 입에 넣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상큼한 맛, 차갑게 혀를 감도는 익숙한 감촉. 문득 오래전 겨울날 아내 혜정이 손수 담가내던 동치미 맛이 떠올랐습니다.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식사를 돕고 있던 요양보호사 미정 씨가 살짝 시선을 주었을 때 아버지는 아주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동치미 맛있네. 그녀는 놀라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러세요. 제가 김장철의 어머니
도와서 담근 동치미 맛도 비슷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말은 않지만 속으로 한참을 곱씹었다.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날 이후 미정 씨는 식사 때마다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국을 떠주고 때로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나는 그 말없음 속의 따뜻함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원 산책 시간이 되던 어느 날 나는 누군가가 두는 장기판 소리를 멀리서 들었습니다. 나무 의자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형님 장기 둘 줄 아시죠?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장기알을 손에 쥐는 순간 어느새 병졸 하나, 포 하나를 움직이며 예전의 감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장기를 두며 자연스럽게 나누는 이야기들. 나는 옛날에 마산 조선소에 있었소. 아이고 나는 서울구로공단이었지. 공장의 기계 소리, 단칸방의 연탄 냄새, 젊은 날의 피곤과 희망이 알처럼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정원 벤치에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패티김의 이별을 듣던 아버지는 눈을 감고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그 노래 좋아하시네. 하며 옆에 앉았고 조금씩 사람들 속으로 스며드는 시간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다리 골절 후 재활치료도 병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에 앉아 움직이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병원 침상에서 옮겨진 몸은 무겁고 다리는 고정붕대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실에서 만난 재활치료사 정수 선생은 아버지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한 발, 딱 하나만 내디두시면 돼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한 발, 딱 발자국만. 처음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습니다. 양손에 지팡이를 잡고 체중을 실어 무릎을 펴는 연습. 엉덩이를 드는 일조차 작은 승리처럼 느껴지던 날들. 한 걸음, 또 한 걸음. 미정 씨가 옆에서 잘하셨어요. 오늘은 눈빛이 다르시네요. 라며 말할 때면 나는 눈을 피했지만 입가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조용히 나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2달째, 나의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쌓이며 어느새 몸과 마음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요양원의 치료실에서 시작되는 하루. 물리치료사 정수 선생은 오늘도 나에게 왼쪽 무릎 부드럽게 눌러볼게요. 라며요. 다정한 말투로 안내했습니다. 다리의 통증은 처음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특히 관절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온찜질과 스트레칭, 수중 치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식단도 치료의 한 축이었습니다. 염분을 낮추고 뼈 건강을 위한 칼슘과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요양원에서는 매끼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예전보다 밥맛이 난다고 말하는 날도 점점 잦아졌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나는 주간 재활운동반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에 의지에 흔들리던 발걸음이 이제는 보행 보조기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실 한쪽 벽에 설치된 거울 앞에서 작은 스텝을 반복하며 걷는 연습을 하는 자신을 바라보던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다시 걸을 줄 알았을까? 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과 자존감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고 내 2다리로 설 수 있다는 감각이 깊은 자신감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마음에도
새로운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여기서 그냥 조용히 늙자는 체념이었지만 이젠 달랐다. 하루는 미정 씨가 정원에서 잡초를 뽑는 걸 보고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거 쑥 아닌가요? 저기 저건 민들레고. 미정 씨가 놀라 웃으며 어머, 아버님, 식물도 아시네요? 하자. 나는 오랜만에 제대로 웃음을 터뜨렸다. 정원 가꾸기 활동에 자원봉사처럼 참여하면서 내가 여기서도 쓸모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작은 역할은 나의 마음을 하루하루 단단하게 다져주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 프로그램 시간에 진행된 나의 이야기 쓰기에서 나는 조심스레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와이프랑 집 하나 사느라 정말 고생했지. 그 목소리는 아직 낮았지만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이 되살아났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다른 어르신들의 표정 속에서 나는 공감이라는 따뜻한 연결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몸이 낫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가 낫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길이고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양원 생활 석 달째. 늦봄의 따스한 햇살이 정원 깊숙이 스며드는 어느 오후. 나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산책길을 바라보다가 희정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희정은 이번에도 손에 작은 사진첩 하나와 종이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사진첩은 지난 추석 가족 모임에서 찍었던 사진들과 내가 손자 민호와 함께 장난치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앉아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빠, 민호가 이 사진 골라서 넣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래요. 이때 아빠가 감 떨어질까봐 우산으로 받쳐줬다고. 나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얼굴, 그 속에 담긴 웃음과 가족과의 추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희정은 봉투에서 손자가 쓴 삐뚤빼뚤한 편지를 꺼내 읽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와서 우리 집 와요. 같이 TV 보고 싶어요. 아빠는 무서워도 나는 할아버지 안 무서워요. 사랑해요. 말이 없던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겠지라는 체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겐 여전히 큰 의미였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희정의 연락을 받은 아들 재민이 조심스럽게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다소 초췌한 모습의 그는 정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던 나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침대에 누워 아무 말 없던 내가 이젠 마스크를 턱에 내리고 느릿하지만 혼자 걷기도 한다는 소식에 재미는 놀라고 또 미안했습니다. 나는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진작 왔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 말에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내 걱정 말고 너희도 잘 살아라. 그 말에 재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짐작도 못했던 나의 외로움과 품 넓은 사랑이 짧은 한마디 속에 전해졌습니다. 그날 재미는 처음으로 요양원 일지에 짧게 글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늙고 싶습니다. 이 방문 이후 나는 하루하루를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가족은 요양원이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5개월째, 주간 재활 프로그램과 꾸준한 식이 조절,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생활 덕분에
나의 상태는 현저히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는 정기 진료에서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골절 부위는 아주 깨끗하게 붙었습니다. 이제 지팡이만 있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몸의 회복이 끝났다는 뜻이기도 하고 떠날 시기가 다가왔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딸 희정이 면회를 왔을 때 나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셔츠를 여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식당 창가 자리에 딸을 앉히고 작게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희정아,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너무 오래 있었다. 희정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생활 나쁘지 않으셨잖아요. 조금 더 계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잔잔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괜찮아졌고 마음도 많이 편해졌어. 여기 있으면서 내가 너무 많은 걸 받았더구나. 이제는 내 집에 가서 내 자리에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구나. 그 말에는 책임감, 자존심,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노인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자식들 문제에 간섭도 하고 가끔은 훈수도 두며 마음속에 서운함을 쌓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에서의 경험은 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겪어보니 누군가의 삶을 존중하는 법도 배운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불빛처럼 배경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 다짐 속에는 삶의 품위와 절제된 사랑, 그리고 노년의 마지막을 온전히 살아내고 싶은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날, 나는 요양원 앞에 도착한 택시에 조심스럽게 올랐습니다. 딸 희정이 짐을 챙기고 요양보호사 미정 씨는 멀리서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어르신. 그동안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고 작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고마웠네. 자네 덕분에 내가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 한참 만에 다시 서 있는 자신의 집 앞. 문을 여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익숙한 가구, 낡은 달력, 주방 벽에 자국 하나까지. 모두 제자리에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나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딸의 반찬에 간섭을 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말투에 서운해하며 무언의 침묵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말보다 눈빛으로, 간섭보다 기다림으로 가족과 교감했다. 식사 중에도 딸과 사위, 손자, 손녀의 대화를 듣기만 하고 가끔 미소 지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학교 과제를 돕기 위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전엔 뭔가 되려고만 했지. 지금은 그냥 남아있으려 해.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아. 이전의 고집스러움은 줄고 말 한마디를 아끼는 지혜를 품게 되었습니다. 내가 요양원에서 살아남은 것도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도 기적 같은 일이야. 요양원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삶을 준비하는 쉼표 같은 공간이었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 요양원은 편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편안한 걸까? 아니면 점점 흐려지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건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말, 따뜻한 눈빛, 그리고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그 느낌. 그게 제 노후의 진짜 위로였습니다. 가족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전부를 다해 사랑해도 아깝지 않은 존재다.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너무 애썼지만 결국 가족은 내가 떠날 수 없는 마음의 집이었습니다. 늦은 변화라도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70이 넘어서야 기다림이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말을 줄인다고 존재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조용히 있어도 눈빛 하나에 담긴 따뜻함은 오래 남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입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돌아올 수 있는 관계는 삶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누구의 중심이 아니라 곁에 있는 따뜻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는 경제적 능력과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팔아서 자식들에게 주고 그 자식에게 노후를 맡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요양원의 대부분 노인들은 자식에게 재산을 너무 빨리 넘겨준 것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 구독자님들께서도 지혜로운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댓글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